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란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해 서서히 쌓이는 것이 신뢰지만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걸음에 돌에 걸려 넘어졌지 뭐예요. 정말 황당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지금 해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집안의 맏이에요. 저희 아빠가 세무사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향을 담게 되었고 책임감 있는 태도 역시 아빠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무엇보다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일을 잘하는 것도 고객과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늘 강조하셨죠. 그게 다 신뢰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아빠한테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원래 아빠는 한 회사에 소속된 세무사로 일하고 있었대요. 회사에 다닐 때는 맡은 일만 꼼꼼하게 처리하면 됐고 고객 관리나 대외적인 소통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하지만 아빠는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나와 직접 사무실을 차리셨대요. 개업 후 첫 고객을 맞이했을 때 아빠는 큰 기대를 하셨지만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실무 경험은 많았지만 개업 초반에는 실수도 잦았고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작은 오해가 쌓이면서 문제가 커졌죠. 결국 그 일이 발단이 되어 아빠 사무실은 몇 년 동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세무사에게 중요한 신뢰가 한번 무너지니까 다시 쌓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한번 등을 돌리면 다시 찾지 않으니 아빠는 점점 더 힘들어지셨고 그 여파로 저희 집도 꽤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자신감을 잃고 자책하며 힘들어하셨던 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셨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사무실이 자리를 잡았고 많은 고객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봐서 그런지 저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께도 그렇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체육도 잘하고 리더십도 인정받아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급 임원을 맡았었죠. 정말 제 할 일을 다하며 성실히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대기업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돈을 주는 만큼 부려먹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잡생각 못하고 정말 일만 하다 살다가요. 5년이 지나서 대리를 달았는데 그때서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친구한테 소개팅을 받았는데 여러모로 잘 통하는 사람이라 1년 정도 사귀다가 둘 다 나이도 꽉 차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공기업에 다니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직장이 좋아서 그런지 벌어놓은 돈이 많았어요. 자기가 더 많이 모았지? 나보다 직장 생활 더 먼저 하고 연봉도 살짝 더 많잖아. 월급도 차곡차곡 모았고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불로소득이 뭐가 있을까 하고 주식을 했었거든? 거기서 은근히 수익을 많이 봤었어. 그래서 총 합치면 한 3억 정도 돼. 자기는? 나도 재테크를 좀 해서 2억 정도 모았어. 와, 우리 둘이 모은 거 합치면 그래도 꽤 된다. 그래서 말인데 상의할 게 좀 있어. 난 사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모은 돈이 더 조금이긴 하지만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하는 것 어때? 괜찮지. 우리가 돈이 충분한데 부모님 도움을 왜 받아?
그리고 나는 남자 여자 상관없고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았건 상관없다고 생각해. 또 나는 대출도 싫어해. 우리 적당한 집 골라서 빚 없이 시작하자. 친구들 보니까 빚 갚느라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0에서 시작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 열심히 벌어서 하나씩 늘려가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저와 남자친구는 이렇게 생각이 잘 맞아요. 작은 문제에 대한 의견도 거의 같았죠. 덕분에 만나면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가 진행됐어요. 먼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또 한 번은 남자친구네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로요. 사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동만 다를 뿐 같은 지역구 주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두 집안 어머님들이 서로 잘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직장도 탄탄하고 성격도 유들유들해서 둘이 잘 살 것 같아. 그런데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저 어릴 적에 엄마랑 이혼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저희 동네에서 부동산 하세요. 햇빛 부동산이라고. 어머나, 아니 자네가 햇빛 부동산 사장님 아들이야? 하유, 나 그 사장님 알아. 예전에 그쪽 동네에 집 하나 매매했거든. 그때 알게 됐어. 세상에 참 세상 좁다. 그 사장님 아들이랑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니. 어머머, 내가 그때 자네 어머니 덕분에 좋은 물건 싸게 샀었어. 어쩌면 세상이냐, 너무 신기하네 그래. 남자친구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바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도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맞아. 기억나. 그 세무사 사모님 정말 신기하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나 싶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도 다 운명인가 보다. 그러게요, 어머님. 사실을 아시고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었다고 엄청 고마워하셨고요. 덕분에 두 분이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게 저희한테도 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인연인 게 틀림없어. 엄마들도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잘 맞고. 맞아. 서로 아는 사이라 그런지 더 믿음직스럽고 좋았네. 근데 너희는 몰라도 나는 너희 엄마 진짜 존경했었어.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꼼꼼하면서도 배려 깊은 게 참 멋지셨거든. 너 같은 딸을 둔 것도 이해가 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과거 엄마와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반가워하셨고 저희 엄마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죠. 두 분이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두 집안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죠.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시작된 관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기억될 소중한 재산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첫 출발을 하게 되니 마음이 든든했답니다.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관계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레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님께 결혼 인사를 드리러 댁에 찾아갔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남자친구의 누나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어머님과 함께 살고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인사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왔나 싶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분이 이미 꽤 오랜 기간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궁금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누나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그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결혼하면 보통 독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더 물어보니 누나 부부가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상황이 결혼 후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매형이 워낙 사람 좋고 그래서 우리 엄마랑도 잘 맞아. 사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매형이 정말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엄마하고도 잘 지내더라고. 그래도 나 확실하게 말해줄게. 나는 결혼해도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아니야. 그 집은 엄마 집이고 누나네 부부가 신혼집을 안 사고 건물에 투자하는 바람에 당분간 엄마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도 훌어머니라고 자기 모시라는 말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마. 알겠어. 그래도 혹시 나중에 일이 꼬이지 않도록 우리 둘이 미리 잘 얘기해 두자. 난 결혼은 독립이라 생각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물론이지. 나도 동의해.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둘이서만 잘 살길 원해. 걱정 마. 설마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 커트해 줄게. 남자친구의 말에 안심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찝찝한 기분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누나네 부부가 제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모습이 왜인지 제 미래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우일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결혼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님도 시누이 되실 분도 그 남편분도 모두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는 거라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 좋은 분위기도 잠시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님께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결혼 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비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결혼 자금 이야기는 저희와 의견이 좀 달라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전에 너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산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 그 건물도 가치가 꽤 되던데 첫째 딸 결혼하는데 설마 모른 척 하진 않으시겠지?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사돈 쪽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셔야지. 그래도 꽤 괜찮은 집 사려면 수억은 도와주셔야 할 텐데.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이미 상의해서 둘이 마련한 돈으로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 안 드렸고요.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이 모은 돈에 맞춰서 빚도 안 내고 진행하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차 타려고 빚내서 사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저희 형편에 맞춰서 살고 싶어요. 이 정도 말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의 뜻을 존중해주지 않나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은 곧바로 태클을 걸고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그거는 모르는 소리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집은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가. 가치 있는 물건은 빚내서라도 사놓고 봐야 하는 거다. 그게 투자고 그게 돈 버는 길이야. 돈 버는 이치를 알아야 해. 너희가 젊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야. 빚을 내서 집을 사든지 지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요, 어머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좋은 집을 사거나 욕심을 부리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빚내서 집 사는 건 좀 무섭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안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모아서 갖고 싶은 걸 사는 게 마음 편해요. 그게 네가 잘 모르는 소리라니까는. 내가 살아보니까 빚도 잘 쓰면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거야. 결혼할 때 조금 가지고 시작한 게 얼마나 다른데 그래. 결혼하는데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너희 엄마한테 한번 잘 얘기해봐. 어머님,
엄마가 저희 결혼을 못 도와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둘이 저희 힘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는 오히려 저희 선택을 존중해주고 계세요. 아이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빚내기 싫으면 부모 도움 받으면 되지 않니? 너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너네들 편하라고 하는 말이야. 나도 내 생각을 말하고 예비 시어머님도 자신의 생각을 계속 주장하시다 보니 마치 끝장 토론이라도 하는 것처럼 대화가 길어졌어요.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해내고 싶다는 제 마음을 분명히 전했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결혼할 때는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결국 남자친구가 사이에 끼어들었죠. 아이, 엄마 그만.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지. 물론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라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처갓집에 돈 못 받아서 안 달란 사람처럼 왜 그래? 어머, 얘 말하는 거 봐라. 아니, 나는 너희가 그래도 뭐라도 갖고 시작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이구, 정 그렇다면 알았다. 너네 마음대로 해. 남자친구가 약간 신경질적인 태도로 말리면서야 겨우 상황이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히 제가 강조한 저희의 계획을 무시하고 엄마까지 끌어들이려는 예비 시어머님의 태도에 서운함과 불편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결혼 준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좀 기분이 별로야. 왜 빚을 내라고 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니어서 그런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 소신대로 살 거고 결혼 준비도 결혼 이후의 삶도 내 생각대로 할 거니까. 자기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우린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자기랑 생각이 똑같다니까. 내가 먼저 우리끼리 모은 돈으로 결혼하자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억지 부린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우리 방식대로 하자. 그리고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커버할게. 제가 평소보다 강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했거든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해내고 싶다는 제 뜻을 예비 시어머님께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제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사실 좀 오버하긴 했지만 파혼까지 생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서 끝장 토론을 하고 왔어서 기분이 너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이니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확답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불편했지만 남자친구가 제 편에 서준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만 믿고 나가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앞으로의 결혼 준비를 제 소신대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님과 다시 한번 결혼 준비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만 예산 안에서만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잘 얘기가 마무리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님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순간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고 남자친구는 난감한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은 이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니, 사돈. 예전에는 모를까 요즘 결혼은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끼리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시작할 때는 부모가 손을 좀 보태야 하는 거라고요. 사돈 댁에 있는 그 집 애들 결혼할 때 힘 좀 보태주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빚을 내라고 하던지요. 순간 저는 속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그날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 잘 드린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꺼내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할까 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나서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우리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못 버는 직업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신 없는 애들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냅두기만 했네요. 그러니까 우린 지켜보기만 합시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말에 계속 토를 다셨고요. 저희 엄마는 단호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덧붙이셨어요. 그렇다면 보통 남자 쪽에서 보태줘야 하는 건데 사돈이 보태주시는 게 여러모로 모양이 좋지요. 사부인께서 애들한테 힘을 실어주시죠. 그게 아니라면 이럴 땐 그냥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우린 지켜만 보자고요. 애들이 할만하다고 하는데 굳이 도와줄 필요 없고요. 힘들다 할 때 도와주면 됩니다. 엄마의 강단 있는 말에 상견례 자리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본인은 저희 도와주려는 생각 없으신데 저희 친정에만 요구를 하시잖아요. 저희 친정 재산을 뜯어내고 싶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그제야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잘해줘서 일이 잘 처리되었다는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럼에도 엄마가 제 편이 되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렇게 긴장감 가득했던 상견례가 겨우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우리가 보태주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애들만 더 힘들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아니야, 아빠. 나 3억 있어. 그이도 2억 정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 돈 없지 않아. 다만 우리는 빚내서 시작하기 싫다는 건데 어머님이 빚을 내던지 지원을 받던지 하라니까 그게 싫은 거야.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돈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돈 달라고 많이 할 것 같아. 적당히 쳐내면서 살아. 너무 퍼주지 말고 네 소신대로 하는 게 맞아. 설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실까?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닐까? 어머님 말씀처럼 하는 집들도 많잖아. 그냥 의견 충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엄마 눈엔 보이더라. 네 시어머니는 돈 욕심이 꽤 있어 보여. 상견례에서 그렇게 돈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사람 없어. 심지어 너랑 나랑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러셨잖니.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할게. 그래도 남자친구가 내 편이야. 든든하게 내 편 들어줘서 참 다행이야. 그래, 우리 예비 사위가 참 든든하긴 하다. 중심을 딱 잡고 늘 네 편인 게 좋아. 너도 아낼 땐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어. 무리한 요구하면 절대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지?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통해 전해온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안타까운 마음의 한 말인데 정 그렇게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하자고요. 듣기에 따라선 물러선 것 같기도 했지만 그 말 속에 서운함과 불만이 묻어나는 것 같아 찜찜함이 남았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또다시 돈 문제로 부딪히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직업이 공인중개사니까 저희 신혼집을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직장도 다 그 근처라 멀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동네에서 구할 거라면 자기가 집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좋다고 했어요. 바쁜데 이 동네 저 동네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우리 예상과 살고 싶은 집을 말했고요. 얼마 뒤에 어머님이 후보군 3곳을 선정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머님은 일을 잘하셨어요. 공인중개사인 어머님께 우리가 준비한 금액을 말씀드렸더니 며칠 후 곧바로 연락이 왔어요. 3군데로 추려서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내주셨고 각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세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성의가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첫 번째 집은 아파트인데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출퇴근하기 편해. 그런데 평수가 20평도 안 되고 구축이야, 구축. 두 번째는 지하철역과는 조금 멀지만 집 앞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을 거고, 세 번째는 평수는 조금 작은데 대신에 신축이라 깔끔하고 관리비가 덜 들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둘이 찾아보려면 아마 발품 많이 팔았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별말을 다 한다.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나씩 가보고 결정해. 이렇게 듣는 거 하고 가보는 것과는 또 다르지. 예비 시어머님의 말에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피어올랐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세 곳을 직접 둘러본 끝에 우리는 연식은 조금 있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운 첫 번째 집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곳이지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깨끗했거든요. 게다가 매일 출퇴근하려면 지하철 무시 못하잖아요. 예비 시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계약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부를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세아가, 여기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물건이고 이 동네가 지금 인기가 많어. 지금 계약금 10%만 넣는 것보단 조금 더 넣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더 넣는 게 안전하다고요? 얼마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요즘은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 이런 물건은 소문나면 바로 나가. 너도 여기 보자마자 바로 사는 거 아니니? 이럴 때 제시한 집값보다 더 높게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3억밖에 안 되는 집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팔고 싶잖니? 누군가가 1,000만 원 더 주겠다고 해봐라. 네 계약 없고 위약금 줘도 400이 남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니까 엎을 수 없는 계약금을 걸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더 입금하면 될까요? 이런 거 다 계약서에 명시되는 거 맞죠? 하긴 계좌로 입금하니까 문제될 건 없긴 하겠지만요. 당연하지. 계약서에 당연히 써야 하고 내가 보기엔 1억 정도 어떠니? 그 정도 넣으면 계약 파기 못할 것 같은데. 1억이나요? 근데 계약서도 안 썼는데 그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큰 금액이라 좀 걱정돼요. 어이구, 이런 해병한 이들이랑 일 못하겠네 정말. 그러면 내 계좌로 보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송금 내역도 다 있고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내가 뭐 갖고 튈 것도 아니고. 나한테 보면 확실하잖니. 내가 집주인이랑 바로 얘기해서 확실하게 잡아줄 테니까 오늘 보내라. 알았지? 저는 어머님을 믿었기에 또 어머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믿고 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믿어야죠. 저도 처음 해보는 계약이라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서류들 다 확인해보고 확실한 매물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결국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또 큰 돈을 요구하셨어요. 아유, 세아가 일을 어쩌니?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일단 미안해. 사실 집주인이 청약이 당첨돼서 이사를 가는 건데 그래서 계약 전에 꼭 중도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물색해달라고 했거든. 신축 아파트는 수차례 중도금을 내야 해서 말이야. 내가 이 말을 깜빡하고 안 했지 뭐야. 네? 중도금이요? 꼭 줘야 하는 거예요? 얼만데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면 넣을게요. 그쪽이 지금 2억이 필요하대. 보내주면 집도 바로 빼줄 수 있다고. 너네 신혼 가구랑 가전 드려도 돼. 2억이요? 그럼 집값을 다 내는 건데요. 제가 결혼하려고 모은 자산을 현금화 시켜놔서 가능하긴 한 건데. 어머님 저 진짜 불안해요. 이번에도 어머님 계좌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넣어. 내가 잘 전달해 줄 테니까. 내가 또 중개사니까 낚이고 넣으면 너도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럼 바로 넣어줄 수 있니? 계약금은 며칠 뒤에 집주인이랑 같이 쓰자.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준비하고. 알았지?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님께서는 계약서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님을 찾아가기로 했죠. 어머님, 저희 계약서는 언제 써요? 마음이 불안해서 일단 찾아와 봤어요. 계약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집주인분한테 오늘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하는 건 안 돼? 집도 가까운데. 우리도 혹시 몰라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다 가지고 왔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셨고요. 눈길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괜히 딴청을 부리는 게 뭔가 난감해하는 눈치였어요. 아유, 그게 말이지. 너희 신혼집 말인데 너네 신혼집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신혼집 뭐가 잘못됐어요? 계약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뜸 들이지 말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봐.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3억을 줬다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 어머님은 우리 눈치를 살피며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너희가 보내준 돈은 네 시누이 집 사는데 썼어. 아유 몰라.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고 나머지 잔금까지 다 치렀으니까 돌이킬 수 없단다. 그 집이 바로 나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사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참았던 화를 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 아주버님 부부가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내가 일단은 너희 돈으로 집 사준 거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유,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몇 달만 우리 집에서 살다가 너희 집 내가 해주면 되잖니.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 살면 관리비 나가고 매번 재산세 내야 하고 절약도 되고 좋잖니. 나 어차피 밤에만 들어가잖니. 너네 집이다 생각하고 막 써. 리모델링 해도 되고 너네가 안방 써. 나는 다 상관없다. 어머님과의 대화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다시 따지자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나왔고요. 이러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았는지 남자친구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어 누나 부부를 불렀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집을 사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돈의 출처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집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뭐라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또 돈 가지고 장난친 거야? 나로는 부족했어? 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너네가 나가서 산다고 해서 내가 어렵사리 머리 써서 너네 집 구해준 거잖아. 장모님, 진짜 왜 그러세요? 천안 몰랐지? 장모님이 내 돈 가지고 장난친 거 나도 똑같이 당했어. 우리 결혼할 때 집 사려고 모아놓은 돈 장모님께 맡겼더니 갑자기 난 생각도 없던 건물 투자를 하겠다고 하더라. 이미 다 계약해버려서 어쩔 수 없었대. 2년 후에 팔아서 차익을 나누자고 해서 기다렸는데 차익은커녕 경기가 안 좋아서 건물값 더 내려갔어. 아니, 거기에 내 돈도 들어갔는데 차익이 있어야 나누지. 지금은 내려가서 못 팔아. 곧 오를 거니까 기다리라고 한 거지. 너네 재산 불려주려고 그런 거잖아. 저남, 내가 다 됐고 우리는 투자도 필요 없고 원금만 받아서 우리 둘 살 집 알아서 찾겠다고 하니까 못 주신다네. 배째래. 그래서 그럼 이혼하겠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만한 값어치의 집을 해줄 테니까 거기로 이사 가라고 한 거야. 나는 설마 이 계약도 이런 뒷얘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 천없네 돈인 줄은 정말 몰랐어. 난 진짜 연관 없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정말로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뻔뻔하게 나오셨어요. 어머님,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런 일을 만드세요? 아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배째, 너네 어차피 2주 뒤면 결혼인데 너네가 어쩔 거야? 어머님은 제가 곧 결혼도 할 거고 당신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던졌죠. 그러네요.
어머님은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정말 저한테 한 짓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나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가 뭔 줄 아세요? 막장 드라마예요. 왜 당하는 게 훤히 보이는데 왜 계속 지지고 볶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저 파혼합니다. 이 결혼 안 해요.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방법을 모색해보자. 어머님이 내 돈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법이야. 살면서 더한 짓도 할 테니까 나 이 결혼 못해. 그런 줄 알아. 안 돼. 나 절대 헤어질 수 없어. 한 번만 봐줘.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우리 살만한지 말아볼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어? 지랄하네. 자기가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당신 엄마한테 무릎 꿇고 내 돈 돌려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예. 너 너무 극단적이다. 내가 언제 꿀꺽한다니. 조금 있다가 춘다고 이자 쳐서 갚을게. 아이고 뭘 이런 걸로 파혼까지 해. 어머님은 얌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소장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제가 이럴 줄 모르고 아주 다행히 어머님 계좌로 송금했잖아요. 그게 다 증거가 될 테니까 법적인 책임 지게 될 거라고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다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남자친구는 얼굴을 감싸쥔 채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와 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제가 나서야만 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그날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고 붙잡고 난리였지만 매몰차게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려댔죠. 남자친구의 전화가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이나 쏟아졌어요. 문자와 카톡도 끝도 없이 밀려 들어왔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전화까지 섞여 있었죠. 급기야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에 눈가가 벌겋게 부은 채 현관문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린 상태였고요. 단호하게 당부드렸어요.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요. 부모님도 크게 놀라시며 잘했다고 하면서 같이 이 일을 해결해가자고 하셨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번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난 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건 명백하게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의 돈을 사용해 예비 아주버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거라면 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가족 간의 도움이라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재판 전에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가압류가 걸리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소송은 돈을 집주인이 아닌 시어머니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어서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회사에서 보직상 통화할 일이 많아서 모든 전화를 자동 녹음되게 설정해놨거든요. 시어머니랑 계약금 얘기하던 통화도 전부 녹음돼 있어요.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특히 시어머니가 당신 돈을 자신이 집주인에게 전하겠다. 나만 믿어라 이런 말을 한 건 충분히 처음부터 계획적인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같이 고소하시죠. 변호사님은 곧바로 서류를 작성했고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도착한 날이었을 거예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뜸을 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으니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돈 마련해서 준다고 했잖아. 저기요 아줌마,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닌데요.
제 돈을 멋대로 가져다 쓸 때 이런 거 생각 못 하셨어요? 저는 제 돈 찾을 테니까 열심히 자기 변호해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성난 목소리가 고함으로 변하기 직전에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아주 미친 듯이 전화가 와서 도저히 업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었잖아. 좋게 좋게? 좋게 할 기회가 없었잖아. 네 엄마가 내 돈으로 집을 사놓고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둘러댔던 거 잊었어?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다 거짓말이었잖아. 네 엄마는 좋게 좋게 내 돈 딴 데다가 썼니? 어이가 없네. 너 정말 너무하다. 엄마가 그런 것도 다 너랑 잘해보려고 그런 거였잖아. 사람 본심을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잘해보긴 개뿔. 네 엄마는 네 누나네 집을 챙긴 거고 넌 이 사태를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엄마 편만 드네? 네가 그런 놈인 줄 몰랐네. 증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됐다. 결혼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너라는 인간 밑바닥까지 알게 돼서 말이야. 꺼져라.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묘하게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로 제 인생에서 불청객들을 정리한 것 같았거든요.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을 소환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깊어지면서 점차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다시 전화해서 자꾸 얘기를 하재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하려 했지만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런 사람은 처벌받는 것보다 돈을 잃는 걸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나서 단호하게 대응하되 유리한 합의 조건을 끌어내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잔뜩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가엔 깊게 패인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평소 늘 화려하던 옷차림도 초라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기죄 합의만이라도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아이고,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님,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한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차피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돌려받을 거고 더 이상 이 일에 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만 합의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진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 자식 돈이라고 해서 눈이 어두웠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그날 저는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했어요. 시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한 돈과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 탄탄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소송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죠. 결국 법원은 예비 시어머니가 제 돈으로 예비 아주버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붙여 제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진행된 탓에 시누이네가 원래 기대했던 시세 차익은커녕 남은 대출금과 비용 때문에 시누이 부부는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법원의 결정상 저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고 남은 금액은 시누이네가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누이는 저한테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까지 뛰고 있다고 들었어요. 집값이 경매로 진행되는 바람에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싸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 차액을 메꾸려면 결국 본인이 벌어서 갚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시누이도 이혼당했대요. 그녀의 남편도 저처럼 그녀의 어머니한테 사기죄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해요. 소송 때문에 저랑 몇 번 통화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좋은 척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처남댁 보고 제가 2년 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참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날 우습게 보고 날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 대우해 줄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 응원해요. 네, 그래서 저도 가차없이 차버리고 나왔어요. 생각해보니 자기 엄마 두둔한 제 와이프였던 그 여자도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빚 갚으면서 살아보라죠. 괜히 욕심 부렸다가 자식들 망하게 한 그 어미는 피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며 그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어요. 저희 둘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 어미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부동산은 결국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건이 터졌던 날 제가 집에 돌아가 울며 엄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거든요. 제 얘기를 듣던 엄마는 얼굴이 잔뜩 붉어지며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어요. 엄마 성격이 불같으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보니 저도 좀 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엄마는 정말로 시어머니의 부동산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한바탕 뒤집어 놓으셨대요. 남의 자식 신혼집 마련할 돈을 홀랑 빼돌려서 니네 딸 집 사주는 게 말이 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돈 빼돌렸어요? 이 사람 여기서 그래도 꽤 유명한 중개인인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자식 돈이랑 그 집 딸 남편 돈까지 훔쳐서 다른 집 샀대요. 자식 돈도 훔치는데 남의 돈은 안 훔치겠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동네 골목까지 쩌렁쩌렁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부동산에서 퍼부어대는 동안 소문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아줌마들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사기를 친 사람이 하는 부동산이라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부동산에 매물을 맡기지 않았고 결국 부동산에는 손님이 뚝 끊기고 말았대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지만 그렇게 부동산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제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결혼할 뻔했던 그 사리 분별 못하는 그놈은요. 처음에는 자기는 엄마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까 엄마 연 끊고 결혼하재요. 처음엔 저도 그 말이 조금은 흔들렸어요.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사건이 터졌을 때 그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했던 말이요. 그때 그 눈물 섞인 목소리로 엄마를 두둔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마터면 그런 대우를 받고 살 뻔했잖아요. 결혼 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나온 돈,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사기죄 합의금으로 보낸 돈까지는 받은 상태예요. 이제 남은 건 시누이가 갚아야 할 1억이에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제 돈 한 푼도 그냥 넘겨줄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 징글징글해요. 그 집안이랑 엮였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생각했을까 싶어 한숨이 나와요. 솔직히요. 이번 일 겪고 나니까 결혼이란 걸 다시 생각할 엄두조차 안 나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당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생각 하나만 하고 살려고 해요. 너무 큰 일을 당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려고요. 아직 저는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뢰와 자신이 너무 희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희망찬 봄 맞이하세요.